경락자금 대출 도대체 어떻게 받으며 어디 알아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투자금이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낙찰을 받고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걸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락자금 대출 도대체 어떻게 받으며 어디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연쌤과 함께 경락자금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입찰 전과 입찰 후 경락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락자금 대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겠죠. 경락자금 대출은요,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근저당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경락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낙찰받은 물건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입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5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자,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차주의 신용도입니다. 돈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가 있어야지만이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이 좋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락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SR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 소득 대비했을 때 내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이런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락자금 대출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을 대체해서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 건데요, 대출 가능 금액이 도대체 얼마까지 나오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야 저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이 물건을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주택 수입니다. 내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이것을 내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주택이 없고요, 저희 남편이 주택 2개를 갖고 있어요. 제 명의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나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기대출입니다. 기대출이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얼만큼의 대출을 받았는지 그런 상황들을 내가 아셔야 돼요. 기대출이 3억 정도 있어요. 기대출이 1억 정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1번, 소득보다 중요한 신용도죠. 이 신용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쵸? 제가 여기 밑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토스라고 하는 모바일 앱이 있고요. 카카오뱅크 앱, 네이버 엠페이, 올 크레딧, 나이스 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로 토스 앱을 깔아가지고 그때마다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토스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토스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 정보가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에 내 신용 점수 확인하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이스 점수도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대체해서 또 소득을 인정해주는 부분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 소득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확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요 칸에서 소득금액 증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이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사실 개인 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기는 하지만 매출이 많아서 소득이 많은 거예요. 소득이 많기는 하지만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또 현금 장사라서 이 신고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에 소득금액 증명, 여기에 찍힌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과 또는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소득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님들,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이런 경우 세 가지를 통해서 대체소득 인정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3개월치에서 평균 값을 내서요. 그 평균 값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78,947원 평균 값을 내고 있다 하면은 이분의 소득은 연 1,000만 원으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석 달치 평균 값을 내서 그 금액을 대체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건강의료보험을 93,289원을 평균값으로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의 연소득은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소득 인정액 있잖아요. 연소득 3,0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역건강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세대주여야만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1년 카드 사용액입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만 원 정도 쓴 거죠. 1년 동안 2,000만 원의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 요 칸이겠죠. 소득 인정액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만 원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에서 1년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크카드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되면 여러분들 더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에 쓰는 금액, 이왕에 쓰는 돈이라면은 가능하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카드를 이용해서 선결제도 가능하니까 카드로 결제를 해서 나의 소득을 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쵸? 난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카드 사용액이 얼마 정도 돼야지 얼마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또 믿고 하시지 마시고 입찰 전에는 반드시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에 대출이 나에게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신용도와 여러분들의 소득, 또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낸 거, 건강보험료 낸 거, 이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의 또 체크사항들이 있어요. 낙찰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입찰자로서, 이 입찰자로서 나에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면 낙찰을 받고 나서는요. 정말 대출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대출 상품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내가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기간이고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 확정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낙찰받고 2주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지만이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는데요. 이 대금 납부 기한은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2주
그 다음 한 달이니까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는 2주 동안에 낙찰자는 대출 상담사님들한테 많이 연락을 하셔서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는 대출을 많이 해주지만 좀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대출 금액이 조금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율도 낮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낙찰을 받았어요. 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충분한 자금이 있었던 거죠. 자, 1억에 낙찰받은 물건인데 여러분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70% 대출이 나와서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 7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만약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1%의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데 내가 필요한 5천만 원만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도 7천만 원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가구 건물이라든지 이런 고시원 건물을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월세를 세팅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나의 투자금이 묶이지 않고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투자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월세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이자로 납부를 하고요. 이런 상품들은 보통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3년 정도 납부하고 또 재연장하고 이러는 대출 상품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할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는요. 대출이 많이 나오고 이율이 조금 높더라도 대출을 좀 최대한 많이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주 동안에 충분히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고요. 아, 나는 이 대출 상품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은행에 가셔서 자서라는 거를 하실 거예요. 이 자서는 뭐냐면 내가 이 은행에서 나온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2단계까지 모두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기 전에 마무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마다 대출 상품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출 상담사와 대출 가능 금액 및 이율을 확인한 후에 대출 상품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자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자, 세 번째. 잔금 납부일에 이제 대출을 발생을 시키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법무사님한테 이날에 대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날에 납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그날 만약에 법무사님이 무슨 일이 있다거나 스케줄이 있으시면은 법무사님하고 조금 날짜를 조율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입찰할 때는 보증금 10% 하고 보증금 10%가 일단 법원에 있으니까 요 금액하고 자,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 대출 금액 있죠. 예, 요 금액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 잔금을요. 우리는 법무사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법무사님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잘 대금을 납부해 줍니다. 법무사님이 대금을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까지 소유권 등기 처리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또 저희가 만약에 인도명령 신청을 좀 요청을 한다면 그거까지도 법무사님이 다 처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거 이해하셨나요? 네,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면 대출 상담사님과 대출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율도 확인하시고 또는 부수거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카드 사용액 한 달에 30만 원씩 써야 한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자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일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금 납부하고 등기 처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느냐, 대출 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대출은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무주택자일 경우에입니다. 그럴 때는 10%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다주택자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1주택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가 60%, 낙찰가 80% 중에서 낮은 금액이 나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두 가지 또는 KB 시세 60% 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정가격 1억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이 8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감정가 1억에 대한 60%는 대출 6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낙찰가의 80%는 낙찰가 8천만 원이니까 6,400만 원이죠. 감정가의 60%가 대부분이 낮아요. 그러면 6천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낙찰가 8천만 원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8, 7, 56. 그쵸? 70% 이상 나오는 거예요. 6천만 원 나오니까. 예, 낙찰가 8천만 원에서 70%는 5,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감정가 60% 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6천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낙찰가의 한 7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매매 시세보다 감정이 굉장히 낮게 잡힌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신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감정가보다 훨씬 높이 쓰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가 60%이기 때문에 낙찰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비율로 나온다는 거죠. 또 시세 대비 감정이 굉장히 높이 잡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2번 또는 3번 유찰이 되고 들어가죠. 감정가 대비 굉장히 낙찰가율이 낮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게 나오니까 이럴 때는 낙찰가의 80%가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우리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일반적으로 감정가 60%, 낙찰가 80%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매사업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대출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가계대출로 받는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고요. 네, 기업대출,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 분들, 기대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사업자 대출로 받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닥 DSR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님들의 연락처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입찰 날짜에 법원에 가시면 법원 입찰장 앞에 우리 상담사님들이 명함을 나눠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명함을 받아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굳이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유용하게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찰 볼 물건 또는 낙찰받은 물건의 사건 번호와 그다음에 신용도, 여러분들 신용도, 소득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 그죠? 그 금액 확인 미리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3개월치 중에서 평균값, 평균 금액 알고 계셔야 되고,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인터넷으로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이 디지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네,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결과 통계에서 밑에 경락잔금 거래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법원별 현장 대출 업체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을 할 물건이다 또는 낙찰을 받았다, 그럼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정보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인천 쪽을 한번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전화번호 개인 정보라서 제가 숨겼는데요. 이렇게 어느 업체이면서 어느 은행이면서 이런 연락처들이 나와요. 제가 근데 살펴봤는데 오랫동안 좀 대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상담사님들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보시고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법원 가셔서 명함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고 나서 어떤 자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출 실행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정부24, 주민센터,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설을 하고 나면은 법무사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자, 법원에서 입찰 보증금 영수증, 우리 받았잖아, 낙찰 받을 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은행에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문 같은 거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이거는 집으로 우편 날라오니까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죠.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원초본 준비하셔야 되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준비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본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만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받을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소득 관련 자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입찰 전과 입찰 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님 연락처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준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네, 일단 낙찰을 받아보면은 이 과정들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입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건 뭐다? 아,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 되는구나. 낙찰을 받고 나서는 내가 대출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율이라든지 부수거래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기 전에 자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발생할 때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네, 요 정도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경락잔금 대출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계속 입찰 도전하시고 낙찰 받아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고요. 이세연 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